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무렵 이야기다. 당직을 서던 밤,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마침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린 것은 새까만 시체였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했다. 차에 불이 붙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있다 구조된 환자였다. 50대 남성이었다. 일단 살아는 있었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새까맸다. 살점이 타들어간 냄새가 자욱해 토할 것만 같았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다. 사망이 확정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단하네요. 아직 심장은 뛰고 있어요. 뭐, 살아남긴 힘들겠지만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의사도 이건 엄청나구만 하고 말할 뿐 치료할 생각도 없는 듯했다. 간호사도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일단 검사를 할 준비에 들어갔다. 기계가 있는 방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자 곧 새까맣게 탄 환자가 옮겨져 왔다. 검사를 하려 주사바늘을 찌를 생각으로 환자 팔을 잡고 혈관을 찾았다. 하지만 표면이 수검정이라 어디 혈관이 있는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거 너무 심각해서 어딘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 그렇게 중얼대고 그나마 피부가 남아있는 곳을 찾으려 팔을 잡았다. 그 순간 환자가 말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들을 모두 들었겠지. 그 방 안에 있던 의사, 간호사, 나, 구급대원까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후 2시간 남짓 지나 환자는 결국 죽었다. 하지만 그 사이 몇 번이고 나는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왔다. 솔직히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본분을 잊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순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의 화장실. 3년 전 아르바이트 동료가 스키를 타다 뼈가 부러졌다. 사이타마의 모 병원에 입원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차로 15분 거리라 사흘에 한 번꼴로 병문안을 갔었다. 나는 영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영혼의 존재를 묘하게 느낄 수 있다. 뼈가 부러진 친구는 정말 영감이 강하다. 아마 3번째로 병문안을 갔던 날이리라. 그 병원은 계단층 개참에 재떨이가 있었다. 거기 딸린 의자에 앉아 둘이서 담배를 피웠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명이 울렸다. 아래쪽 계단을 내려다봤다.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무언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내가 아래쪽을 지그시 보고 있자 친구는 옷자락을 잡아 끌며 보지 말라고 말했다. 내가 뭐가 있는 거지? 라고 묻자 친구는 좋은 게 아니야. 보고 있으면 위험해. 자세한 걸 물으니 몸은 아이인데 얼굴은 할아버지인 영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놈이 우릴 보면서 해죽해죽 웃고 있다고. 우와, 그건 생긴 것부터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나는 웃으면서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바보 자식아, 웃으면서 보면 어떡해. 친구는 진짜로 화를 내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그대로 병실로 돌아왔다. 왜 그러는데? 하고 내가 물었다. 너 웃으면서 할아버지를 봤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귀신 같은 꼴을 하고는 달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이렇게 친구의 말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는 병문안을 가도 그 계단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입원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나. 겨울이었기에 저녁 6시쯤 되면 이미 밖은 깜깜하다. 그렇기에 대부분 사람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지만 나는 워낙 한가하다 보니 면회시간 종료 때까지 친구네 병실에 붙어 있었다. 면회시간이 끝나 나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 1층으로 내려왔다. 화장실에 들러 이를 보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선체로 몸은커녕 얼굴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뒤에서는 엄청난 악의가 느껴졌다. 위험하다 싶어 마음속에서 구자인법을 하며 유일하게 외우고 있던 부적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몸은 여전히 움직이질 않았지만 겨우 얼굴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아기의 정체를 확인하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여자아이였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였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잔뜩 깔깔거리며 들려오는데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눈이 새까맸다. 눈동자만 가득한 것처럼. 그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사라져 사라져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금방 할아버지를 죽이고 왔어. 기분 나쁜 얼굴로 웃더니 깡충깡충 뛰었다. 제자리에서 뛰는 높이가 점점 높아지더니 내 키 정도 높이까지 뛴 순간 한 번에 나한테 날아왔다. 나는 충격과 공포로 그만 실신해버렸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아마 실제 시간으로는 길어야 1, 2분 남짓이었을 것이다. 나는 화장실에서 멍하니 혼자 서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죽음의 신이었을까? 여태껏 본 적 없던 영혼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낮,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친구에게 어젯밤 일을 전했다. 그거 1층 카운터 왼쪽에 있는 화장실이냐? 그 말대로였다. 거기야, 거기 위험한 곳이야. 내가 묻자. 말하는 걸 깜빡했었네. 거기는 쓰지 마. 귀신들이 지나다니는 영도야. 그것도 한가운데. 화장실을 지나가는 영도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부정한 장소인데 거기를 부정한 영혼이 지나가면 그만 동조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영도를 빠져나와 거기 머물게 된단다. 내가 본 여자아이는 그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전혀 영감이 없는 사람이면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는데 나처럼 어중간한 사람이 그런 곳에 가면 더욱 위험하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어제 이 병원에서 죽은 할아버지 있어? 내가 묻자 친구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매일 누군가는 죽어.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라. 하긴 큰 병원이란 그런 곳이지. 새삼 다시 느꼈다고 할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친구는 퇴원했다. 그 후 그 병원을 찾은 적은 없지만 아직도 무서운 체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너라. 우리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긴 말이다. 아직도 친척들 사이에서는 왜 할아버지가 그런 말은 했는지 갑론을박이다. 나는 그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상상하자니 너무 무섭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유품 정리를 도우러 할머니를 따라갔었다. 오래된 사진이 잔뜩 나왔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기분 나쁜 사진이 나와 점점 무서워졌다. 흑백 기념 사진인데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자세를 취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할아버지가 서 있는 위치가 사진 중심이 아니었다. 슬쩍 보기에는 보통 사진 같지만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할아버지 곁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고 거기 기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심령 사진이 아닌가 싶어 오싹했다. 그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들고 할머니에게 여쭤봤지만 당시 할머니는 묘하게 치매 기운이 오기 시작할 때였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으셨던 기억만 난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버지에게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영감 같은 게 강하셨나요? 아버지는 묘하게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바보냐, 그 사진을 찍은 건 할머니잖아. 아무래도 귀신이 보이는 건 할머니 쪽이었던 모양이다.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은 뭘까? 네 번째 이야기, 쿠로다. 내가 그를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내가 살던 곳은 시로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도시는 아니었다. 편의점은 집에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몇 곳 있지만 전부 노선이었다. 패션 잡지에서 옷을 보고 사고 싶어도 전철을 30분은 타고 나가야 살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 내가 자라고 그와 만난 곳은 그런 동네였다. 그는 극히 평범한 보통 소년처럼 보였다. 그는 쿠로다 이오의 팬이었기에 쿠로다 군이라고 불렀다. 고등학교 1학년 치고는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깔끔했다. 조금 싹싹하면서도 남자다운 데다 고등학생답게 시끌벅적한 걸 좋아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분위기 타기도 하고 말도 잘하는 아주 평범한 반 친구였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사건을 겪고 종종 말을 섞게 되기 전까지는 그는 내게 그리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체육대회 직후로 기억하고 있으니 아마 1학기 말이었던 것 같다. 반 친구들 얼굴이랑 이름도 거의 외우고 슬슬 고등학교에 들어와 사귄 친구들도 늘어날 무렵이었다. 초여름 밤도 어느새 깊어가고 고등학생이 돌아다니기에는 약간 늦은 시간. 나는 동네에서 가장 큰 번화가를 걷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무언가를 사러 갔었는데 뜻밖의 늦어졌던가 그랬던 것 같다. 2차선 도로를 따라 깔린 보도 옆에는 빽빽이 불을 켠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 상점이 없는 곳,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있는 가드레일. 나는 신호대기를 하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드레일에 허리를 기대고 어쿠스틱 기타를 어깨에 메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딱히 드문 일은 아니었다. 그날도 거기 이르기까지 몇 명인가 기타 치는 사람을 지나쳐 왔으니. 하지만 그는 소리 질러 노래 부르지도 허리를 숙여주거라 기타를 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드레일에 걸터앉아 기타를 조용히 치고 있을 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횡단보도를 건너 기타 치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니 프로다군이었다. 그는 반에서도 꽤 떠들썩한 녀석이었지만 음악 얘기를 좋아한다거나 밴드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크로다군도 나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밴드 하는 거야? 라는 나의 물음에 크로다군은 조금 수줍은 듯 웃었다. 밴드 하는 건 아니지만 밤에 혼자 어슬렁거리면서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뻔뻔하게도 뭐 하나 들려달라고 말했고 크로다군은 역시 조금 수줍은 듯 웃고 카펜터스의 싱을 연주했다. 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기타를 치는 건 대단하다 싶었지만 스스로에게는 무리라고 여기고 있었지. 크로다군의 연주는 그런 내 입에서 우와 진짜 잘 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크로다군은 부끄러우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역시 수줍은 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떠버리였던 나였지만 그 약속은 잘 지켰다. 여름방학이 막 시작됐을 때였다.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이 담력시험 하러 가자라며 권유해왔다. 오컬트 같은 건 관심이 없었던 내가 거기 끌려가게 된 건 당시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담력시험이라고는 해도 별것도 아니었다. 번화가 한가운데 교차로에서 몇 달 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 거기 죽은 부녀가 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다. 어디에나 있을 법하지만 그렇다고 넘기기도 좀 그런 흔해 빠진 소문을 확인하러 가자는 싱거운 것이었다. 그래도 그 당시 우리에게는 가슴 뛰고 두근거리는 모험이었을 테지만 주말 밤 시간은 11시 조금 넘어서였을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이 그 교차로로 향했다. 번화가 한가운데 교차로 옆 가게들이 이어지다 사라진 곳. 거기로 향하는 사이 나는 거기가 크로다군이 기타를 치던 곳이라는 걸 떠올렸다. 잔뜩 들떴던 마음이 순간 확 식었다. 정말 뭐가 나온다면 그런 곳에서 크로다군이 기타를 계속 치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녀석 성격에 뭘 봤다면 다음 날에는 반 전체의 이야기가 쫙 돌았을 것이다. 그것도 온갖 허풍이 잔뜩 붙어서 말이지. 나는 담력 시험에 완전히 흥미가 떨어져 좋아하던 여자아이 뒷모습이라도 감상하려 고개를 들었다. 여자아이 머리 너머 교차로가 보였다. 크로다군의 호리호리한 실루엣이 보인다. 역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잖아. 멍청하게 이게 뭐람. 다른 녀석들은 생각도 못한 크로다군의 기타 연주에 주목했지만 나는 완전히 김이 빠져버렸다. 여기 귀신 나오지? 안 무서워? 이렇게 내가 묻자. 아무것도 못 봤는데 오는 사람은 꽤 있지만 다들 아무것도 못 보고 금세 돌아가더라. 크로다군이 대답했다. 귀신은 안 나온다고 웃는 크로다군을 따라 다들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오싹해졌다. 말하면서 크로다군은 계속 내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크로다군이 여기서 기타를 연주한다는 것. 그것도 아마 매일 저녁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그 나를 경계하듯 보며 아무것도 못 봤는데 라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크로다군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 후 기껏 모였는데 노래방이나 가자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나는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1학기 시작할 때 받아서 집 전화 옆에 던져놨던 긴급 연락망을 꺼내 들고 크로다군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며 시선으로 번호를 찾는다. 곧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째서인지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아래층에서 누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크로다군이라는 애가 전화했는데 그 순간 이후 크로다군 때문에 맛본 공포 중에서도 가장 큰 무서움이 온몸을 덮쳤다. 아래층까지 어떻게든 내려가 무선 전화를 손에 들었지만 무서워서 혼자 크로다군과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 목소리가 들리게 누나와 남동생, 아버지가 있는 거실 구석에서 통화를 시작했다. 나야. 늦게 받아서 미안. 한여름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이까지 덜덜 떠며 말하는 나와는 정반대로. 크로다군은 평소처럼 말을 걸었다. 뭐 하고 있었어? 라던가
나도 지금 막 돌아왔어라는 둥. 한동안 별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윽고 조금 곤란한 듯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까 전 일인데 너한테는 다시 한번 들켜버렸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해주려고. 한숨을 크게 쉬고 후로다구는 말을 이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 알아차리기도 전에 죽으면 멍하니 거기 계속 있거나 하는 거지. 하지만 몹시 소중한 것이나 중요한 일은 기억하고 있어. 거기 있던 건 여자아이 아버지야. 여자아이는 없고.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아저씨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에 소중한 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버렸어. 딸이 다쳤다는 큰일 앞에 자기가 죽었다는 건 사소한 일로 느낀 걸까. 딸을 도와야 한다고 느끼지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쿠로다군의 목소리는 떨려오고 있었다. 눈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 계속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지. 하지만 아무도 돌아봐 주질 않고 종종 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도 겁에 질려 도망가버리고 말이야. 그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 그건 어떤 기분일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아저씨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그 아저씨는 계속 울고 있었어. 나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따님은 괜찮아요라고. 몇 시간이고 그러고 있으면 아저씨는 겨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울음을 멈춰. 그럼 한이 풀리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곧이어 들려온 쿠로다군의 말에 그 생각은 깨지고 말았다. 근데 다음 날 거기에 가면 또 아저씨가 내 얼굴을 보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매일 거기에 가는 거야. 그저 위로밖에 못하지만 언젠가 그 아저씨가 딸의 곁에 갈 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구급차가 올 거예요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수학이 넘어 쿠로다구는 역시 곤란한 듯 수줍게 웃었다. 딱히 눈에 띄지도 않고 반에서 언제나 평범했던 쿠로다구는 평범하게 지내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었으리라. 한여름 길가에 몇 시간이고 서 있기 위해 반쯤 재미 삼아오는 우리 같은 녀석들에게 여기 계속 있어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걸 이라고 말하기 위해 중학교 때 시작했다는 기타는 그러는 사이 실력이 늘었던 것이다. 5번째 이야기, 아저씨. 10여 년 전 내가 살던 도쿄 어느 지역에는 놀자 아저씨라는 정체불명의 아저씨가 있었다. 나는 그 무렵 초등학생이었다. 그 사람은 종이봉투에 좌우가 비뚤어진 눈을 그리고 그걸 쓰고 다녔다. 목 부분은 줄로 묶어서 학교에 8시가 넘도록 남아있으면 그 아저씨가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결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우리 집은 맞벌이라 집에 가도 나는 늘 한가했기에 그날은 아저씨를 만나볼 생각이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 학교에 7시 반 즈음까지 남아있었다. 하지만 초등학생한테는 그 정도 시간만 되어도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돌아가기로 했다. 정면 현관은 자물쇠가 잠겨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관 밖에 누군가 있었다. 놀자, 놀자. 몇 번이고 반복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느낀 나는 죽어라 달려 다른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복도 창문 밖을 보니 아저씨도 달리고 있었다. 달리며 외치고 있었다. 놀자. 나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넓은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정신을 차리니 체육관까지 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곳에 불도 안 켜고 있자니 너무 무서웠다. 나는 서둘러 불을 켰다. 그리고 그 순간 후회했다. 체육관 창문 전부에 아저씨가 달라붙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 놀자.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나는 선생님에게 엄청 혼났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체육관 밖에는 종이봉투가 잔뜩 버려져 있었다. 6번째 이야기, 묘한 만남.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향에 돌아오면 항상 그렇듯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우리는 동네 뒷산에 있는 오래된 사찰로 향했다.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어릴 적에는 종종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우리가 사찰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사찰은 보통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사찰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다. 우리 중 한 명이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전등 스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우리는 촛불 몇 개를 발견했다. 촛불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빛이 사찰 내부를 비추었다. 그때였다. 사찰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낡은 기도상이 있었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오래된 승려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친근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냥 산책하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내 친구 중 하나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이곳은 오래된 사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화하고 가죠. 그는 손짓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찰은 많은 승려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곳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승려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찰은 버려졌고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다. 그렇다면 왜 지금 여기에 계신 건가요? 내 친구가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사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그의 말에 우리는 경외감을 느꼈다. 이 오래된 사찰에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혹시 이 사찰에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곳은 마음을 정화하고 소원을 빌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각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소원을 빌었다.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찰을 떠났다. 사찰을 나서자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사찰을 찾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찰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다. 마치 우리가 어제 겪은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찰 앞에 놓인 작은 촛불 하나가 우리에게 그날의 경험이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그 촛불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그 사찰을 찾아가 소원을 빌곤 했다. 비록 그곳에는 더 이상 그 신비로운 승려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마음의 평화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사찰을 기억하며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 그 신비로운 만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마음의 평화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찰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도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곳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특별한 장소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 신비로운 승려와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사찰은 여전히 우리의 고향에 있으며 우리는 가끔 그곳을 찾아가 마음을 정화하고 소원을 빌곤 한다. 그곳은 우리의 특별한 장소, 신비로운 만남의 장소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7번째 이야기, 목소리.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뭔가 신비롭고 오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짐을 정리하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집은 오래된 저택으로 과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특히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은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우물 쪽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이상해진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사 온 것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그중 한 분이 나에게 말했다. 그 집에 이사 오셨군요. 오래된 집이라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특히 그 우물은 조심하세요. 나는 그 말에 놀라서 물었다. 그 우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마을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어요. 사람들이 그 우물 근처에 가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죠. 나는 그 말에 조금 두려워졌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정원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나갔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우물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우물 쪽으로 다가가서 소리를 들어보았다. 분명히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다시 누군가 내 어깨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달려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중얼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물로 향했다. 우물 근처에 다가가자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희미한 형체를 하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곧 다시 다가가서 소리를 들어보았다. 그 형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우물 속으로 말을 걸었다. 누구세요?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 순간 형체는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 형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우물에 갇힌 영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영혼의 말에 동의하고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마을의 장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장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우물에는 오래된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장로의 지시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정성껏 의식을 준비했다. 의식이 시작되자 나는 우물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고 함께 기도했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우물 속에서 영혼이 떠올랐다. 그 영혼은 자유로워진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라졌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 영혼의 해방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영혼은 오래전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녀의 영혼이었다.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우물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왔다. 나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후로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녀의 영혼을 기리며 매년 의식을 거행했다. 우리는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녀의 영혼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 8번째 이야기, 비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도시의 복잡한 삶과 끝없는 업무에 지친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고향에 있는 작은 숲으로 떠났다. 고향의 숲은 어릴 적부터 나에게 평온함을 주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항상 마음에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날도 나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 걷기 시작했다.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새들의 지저귀과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나를 반겼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나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호수에 도착했다. 이 호수는 어릴 적부터 내가 자주 찾던 곳이었다. 호수 주변에 앉아 나는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호수 반대편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나는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 안에서 소리가 나는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앞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소리는 동굴 깊은 곳에서 나는 것 같았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자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동굴 안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었다. 섬 위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떨며 다가갔다. 그 사람은 나의 접근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긴 수염과 주름진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누구세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소통하고 있죠. 나는 그의 말에 놀라서 물었다. 수호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숲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생명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곳을 지켜야 할 때가 있죠. 나는 이 숲의 영혼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동굴과 호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숲의 영혼들이 모여들어 평화를 찾고 서로를 돌보는 곳이죠. 나는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나에게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이곳에 앉아 나와 함께 명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이 숲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함께 섬 위에 앉았다. 우리는 조용히 명상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숲의 소리와 호수의 물소리가 나를 감싸며 나는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숲의 영혼들과 소통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주었고 나는 그들의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명상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숲의 영혼들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앞으로도 이곳을 자주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숲을 찾아갔다.